주말 사이에 아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특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5월에 출소한 이 강모 씨가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하던 강 씨는 26일 밤 노래방에서 알게 된 40대 여성을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다음 날 오후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29일 이 새벽에는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을 유인해서 차량에서 살해하는 두 번째 범행을 벌였는데요. 그리고는 그날 아침 서울 송파경찰서에 찾아가서 직접 자수를 했습니다. 이 무슨 기가 막힌 범죄 영화보다도 더 오싹한 그런 얘기입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강 씨는 첫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집에 유기해 둡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의 시신은 차량에 실은 채 범행 몇 시간 뒤 직접 경찰서로 찾아옵니다. 이 강 씨는 범죄가 곧 발각될 것 같아 자수하러 왔다고 진술합니다. 아마 이미 전자발찌를 훼손해 법무부와 경찰의 추적이 시작된 상황이고 딱히 도주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 금세 검거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피해 여성들은 모두 강 씨와 아는 사이입니다. 강 씨는 최초에 여성들이 성관계를 거부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후에는 금전 문제로 살해했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강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피해자의 시신들을 모두 확인했고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전자발찌가 훼손됐다면 법무부에서 인지했을 거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바로 인지를 했는데요. 이 사건 경과를 잠시 살펴보면 일단 1차 살인이 있은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경찰이 인지를 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했으면 2차 살인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데 일단 이 해당 거주지에는 전자발찌 훼손을 인지한 바로 그날 2시간 간격으로 3차례 방문을 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다만 체포영장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었지만 법원이 영장 발부를 하기 이전의 상황이라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에 시신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날 같은 경우에도 2차례 이 해당 거주지를 찾아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영장 발부 이전이라 강제로 들어가진 못했고 따라서 살인사건이라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는지 여부는 경찰이 몰랐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두고두고 아쉬움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영장이 없다고 그 전자발찌를 차야 되는 사람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겼다고 강제 개방을 할 수 없다고 그냥 돌아와요?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어디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까마득히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돌아와요? 최재봉 교수님. 그러니까 5번을 간 거거든요. 저 집에. 그럼 5번을 갔으면 저분을 살려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기 전에 한번 범행하고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또 범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끊었을 때 이 사람이 위험한 인물이라는 걸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그 범죄로 들어간 것도 형과 관련된 범죄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자체가 뭔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전조가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아하. 그런 판단을 못했던 게 너무 아쉽다는 네. 거죠. 근데 경찰은 뭐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냐면 서울경찰청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법적 제도적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지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법무부에서 자기들한테 통보 오기는 전자발찌 훼손이란 것만 알려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자발찌 훼손만 문제가 되는 걸 판단해서 주거지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경찰이 일단 이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것 자체가 성범죄를 또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충분히 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좀 더 선제적 조치를 했으면 하지 않은 것이 아쉽고 두 번째는 법무부도 이 사람의 전과 사실을 전혀 얘기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범죄에 대해 전과 사실 이게 있으니까 전자발찌가 훼손했으니까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준 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세상에. 경찰은 그냥 전자발찌 훼손이라는 것만 듣고 출동을 한 거고 세상에. 주거지에 문을 안 열어주니까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갈 생각을 안
한 거고 법무부가 그냥 전과에 대해서 전혀 통보를 안 해줬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군데 다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법무부가 이걸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위험성 있는 사람이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고요. 경찰은 그런 요구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범죄라는 걸 인식이 되는 것이고 출소했더라도 끊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하면 좀 더 강제적인 수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못한 게 아쉬운 거죠. 이건 정말 기가 찬 거 아닙니까? 두 기관이 손발이 이렇게 안 맞아요? 전과자를 관리하는데 이 체계가 이렇게 안 맞습니까? 법무부 따로 경찰 따로 이럽니까? 아니 왜 통보를 안 해줍니까? 정말로 전자발찌를 차는 게 무슨 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의 전자발찌 차는 게 아니잖아요. 강력범죄를 저질렀으면 그 전자발찌 찬 사람이 무엇인가를 할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상호 공조가 안 되는 겁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적어도 성범죄자 관리에 뭔가 일부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아니면 제도적 한계나 맹점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법무부에 따르면 강 씨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밤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명령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번 일이 있기 전 전자발찌를 훼손하기 전에 이걸 2번 위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상습적. 네. 그런데다가 그중에 한 번이 전자발찌 훼손 사건의 당일인 27일 새벽 12시쯤에 이제 이걸 위반을 했던 건데요. 이 범죄예방팀이 이걸 알고 즉각 출동을 했는데 강 씨가 이 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귀가를 한 겁니다. 이미 전조 증상이 있었단 얘기예요. 저 때부터. 네. 그러고서는 당시에 복통 때문에 편의점에 잠시 다녀왔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범죄예방팀은 향후에 이 위반 사실과 관련해서 소환이나 조사가 있을 예정임을 고지하고 집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한 채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교도소를 들락날락한 사람입니다. 지난 5월에 출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그것도 강력범죄로 출소한 사람,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사람 관리가 이렇게 사각지대가 뻥뻥 뚫리는 겁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범죄 극악무도함을 들으면요.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는데 관련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56세의 화장품 판매원으로 2021년 5월 6일부터 소급 형기종료 전자감독 5년이 부과된 대상자입니다. 실형 8회와 성범죄 2회 등 총 14회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고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는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1년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전자감독이 개시되었고 강도강경과 강도상해 등 총 14회 처벌 전력이 있습니다. 실형 복역 23년 및 보호감호 4년 등 총 수용기간이 약 27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차제예요. 이건 여담이지만 법무부의 브리핑 내용 방식도 바꿔. 이거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 알아서 먹겠습니까? 뭐 이렇게 어려운 표현 갖고 막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진봉 교수님, 예. 일단 전과가 14범이고 지금 성범죄 관련 사건이 2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4번이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범죄를 시작한 게 10대예요. 10대 때부터 감옥에 가 있어 수감 생활을 했고요. 특수절도, 강도, 강간 이런 범죄형으로 14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05년 특수강제추행 등의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지난 5월에 가출소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전자발찌를 지금 착용하고 있는 건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요. 2005년 제가 특수강제추행 범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범행 내용이 뭔지 아세요? 40일 동안 피해 여성 30여 명에 대해서 범죄를 했고요. 피해 금액도 수천만 원을 이르러요. 그럼 여성은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3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지난 5월 가출소한 뒤에도 지금의 이런 행동을 하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걸 보면 실제 이런 사람은 정말 사회에 돌아다니는 시한폭탄과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분이라고 하면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그런 분도 아니죠. 그런 그냥 그런 사람이지. 그냥 사람이라 할게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었다고 하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왜 그걸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께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전과가 무려 14번 그리고 이 성 관련 범죄가 무려 2건인데 지난 5월에 가출소를 왜 시킨 겁니까 그러면?
가출소는 이 보호감호 대상자가 성적이 양호할 경우 석방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호감호는 징역형 집행을 모두 다 종료한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대상으로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입니다. 이 징역형이나 보호감호나 구금하는 면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고 이에 따라 지난 2005년에 보호감호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렇지만 강 씨의 경우에는 보호감호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전히 보호감호 대상자였습니다. 즉 징역형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집행 중이었는데 지난 5월 교도소에서 가출소됩니다. 이 과정에서 5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게 되죠. 지난해 법원이 강 씨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면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 씨 가출소 3개월여 만에 범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지 않아요? 교정당국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경찰은 이런 걸 예견 못했을까요? 전과 14범에 성범죄 관련 2건의 성범죄 관련이 있는 사람이 혹시 내 이웃이었다는 걸 주민분들은 알았을까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이제 그 전자발찌 착용자 살고 있는 것도 혹시 아세요? 모르지.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아, 모르겠죠. 아, 그분이 이 동네에 살았어요? 아, 이 동네에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럼 저희가 이제 큰 분들이잖아요? 모르죠. 이분도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 오늘 요거 관련된 왜 그런지도 모르고 우리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강포차가 많이 오는 건지 궁금해서 그냥 지나가봤어요. 아, TV가 앞이랑 그것만 보시면 저희도 그것도 보고 서울서 말아가지고 데리고 나갔어요. 아, 이 차가 와서 이렇게 치는 것도 봤어요. 아, 네. 이런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 리가 없죠. 그 이유가 있잖아요, 최정아 기자님. 그렇습니다. 전과자 신상 공개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전과 14범의 성범죄 이력이 2번이나 있는데 왜 공개가 되지 않았을까요? 신상 공개 대상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일단 이 신상 공개 이 등록 제도가 도입된 것이 지난 2011년 4월인데요. 네. 이때 이전에 이 사람이 2006년에 형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 이 등록 제도가 도입된 것에 그 관련된 쉽게 말하면 사람이 소급 적용이 안 아니었던, 됐군요. 네, 소급 적용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대중정서에는 맞지 않죠.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서울경찰청에서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0대 성범죄자 이 사람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뒤늦게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재범의 위험성을 안고 살았던, 달고 살았던 그런 흉악범 이 사람이 내 이웃에 있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앞서 말씀드렸죠. 가출소했습니다. 5월에 가출소했어요. 전자발찌를 착용해요. 그런데 이 정부는 전자발찌의 우수성을 그동안 자랑했어요. 박범계 법무장관의 두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서비스, 이 정도의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안전에 대한 염려를 조금 놓아도 될 만큼 지금 발전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표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많은 준비를 할까 합니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장관이요. 지난달에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순위 세계 최고 순위라고 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는 것을 넘어서 걱정했어요. 뭐든지 100%란 것은 없는데 이거 불안한데 그 불안이요. 불과 한 달쯤 지나서 현실화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만 봐도요. 우리나라의 전자발찌 훼손 사건 같은 경우에 작년이 21건이었고요. 올해는 지금 7월까지 13건이에요. 이 중에 전자발찌 훼손하고 도망간 사람 못 잡은 사람이 2명이에요, 아직도.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훼손에 대해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전자발찌 감독하는 인력은 총 281명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대상자, 즉 감독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 이제 범죄를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분들이죠. 4,847명이에요. 그러면 한 명의 관리 인원이 17.3명을 관리 감독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해서 처벌을 받는 걸 보면 이 처벌이 너무 약해요. 네. 평균적으로 보니까요 8.9개월 그 정도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끊고 도망가도 뭐 8.9개월 정도 살면 되지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자발찌를 훼손했을 때 좀 더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규정을 만들어서 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박범계 법무장관의 저 다짐이 공안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기대하고요. 눈 부릅뜨고 뉴스파이터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